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사에는 마치 기계처럼 정밀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10년마다 혹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자산 가치의 극단적인 고평가,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널리 퍼진 믿음.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거대한 붕괴는 시작됩니다. 이 조건들은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존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이 모든 조건들이 다시 한번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무대는 이미 완성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역사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다음 붕괴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패턴 인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과거에 이미 2번이나 파괴적인 정확성으로 반복되었던 붕괴의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2025년 1월의 풍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붕괴는 거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모든 것의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42만 달러에 달하는데 평균 가계 소득은 7만 5천 달러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6배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율은 3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소득에 비해 무려 87%나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시장 붕괴 직전이었던 2006년, 이 비율은 0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영끌의 고통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 부채 역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비금융 기업 부채는 13조 5천억 달러로 GDP의 72%에 달합니다. 2007년에는 43%였습니다. 기업들은 지난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로 GDP의 120%를 넘어섰고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도 17조 달러가 넘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금융부문을 모두 합친 미국 경제의 총부채는 90조 달러, GDP의 320%를 초과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동시에 역사적 규범을 훨씬 뛰어넘는 빚더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왜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는 걸까요? 지난 15년간 2009년부터 미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그것을 보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찍어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준이 찍어낸 돈은 무려 8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밀어올렸고 투자자들은 하락하면 사라, 연준이 구해주리라는 단순한 규칙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는 누구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준이 쓸 수 있는 탄환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지난 10년간 제로 수준이었고 더 내릴 곳이 없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2008년 8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팽창했습니다. 여기서 더 돈을 풀면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경험했던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뿐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8개월 만에 금리를 0%에서 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 속도였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은 멈췄지만 새로운 시한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기존의 모든 부채를 더욱 비싸게 만듭니다. 3% 금리로 발행된 회사채는 이제 7%로 차환해야 하고 3%였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7%가 되었습니다. 이 부채 부담은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지 않고는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부채 위기가 터지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모습은 1929년과 2008년의 대자비입니다. 1929년 주식시장은 5년간 400% 급등했고 사람들은 빚을 내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영구적인 고원에 도달했기에 다시는 붕괴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시장은 3년 만에 89% 폭락했습니다. 2008년 주택시장은 6년간 2배로 뛰었고 모두가 미국 주택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금융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2026년의 붕괴도 똑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거품, 레버리지, 그리고 연준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방아쇠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 후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이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미국 전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4,050%에 달합니다. 과거 3%대 저금리로 대출받았던 건물주들은 이제 78%의 고금리로 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조차 2023년 라의 오피스타워 두 곳의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건물을 은행에 넘겼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중 30%만 부실화되어도 6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대출을 보유한 곳은 바로 지역 중소은행들입니다. 우리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중소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가 어떻게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023년에 연이어 파산한 것은 거대한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진다면 수백 개의 지역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파산은 곧바로 공포를 촉발합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대기업의 파산 또는 신흥국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저금리 시기에 싼 이자로 빚을 냈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두세 배나 비싸진 이자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포춘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다른 회사채까지 팔아치울 것이고 자금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아쇠는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전쟁, 또 다른 팬데믹, 대규모 테러, 혹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 2020년 3월의 코로나 쇼크가 바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 투자자들은 무엇이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투매 현상은 그 자체로 시장을 붕괴시킵니다.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든 일단 청산이 시작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기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929년과 2008년의 패턴에 기반한 붕괴의 5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최초의 충격입니다. 방아쇠 사건이 발생하고 시장은 며칠 만에 10에서 15% 하락합니다. 투자자들은 놀라지만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닙니다. 하락하면 사라는 학습된 경험에 따라 저가 매수 기회로 여깁니다. 언론에서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을 때 연준이 구제금융을 주선하자 모두가 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단계, 거짓된 회복입니다. 최초 충격 후 시장은 몇 주 혹은 몇 달간 안정되거나 심지어 반등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최악은 끝났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도 베어 스턴스 사태 이후 여름까지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바닥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시장은 6주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3단계, 연쇄 청산의 폭포수입니다. 진짜 붕괴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강제적인 자산 매각, 마진콜, 공황 매도가 이어집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브로커로부터 마진콜을 받습니다. 이들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면서 주가는 더욱 하락합니다. 펀드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펀드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하락을 감지하고 매도 속도를 증폭시킵니다. 모두가 팔려고만 할 뿐 아무도 사려 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은 사라지고 시장은 급락이 아닌 붕괴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붕괴는 실물 경제로 전이됩니다. 수십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률은 치솟습니다. 이는 다시 소비 위축과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4단계, 공포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 사람들이 가격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순간입니다. 마치 1997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1932년 7월 다우 지수는 89% 폭락했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2009년 3월 S&P 500 지수는 57% 하락했고 실업률은 10%였습니다.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에 찾아올 바닥은 이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최대의 공포인 동시에 최대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5단계, 느린 회복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개입과 함께 시작됩니다. 1933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그랬고
2008년에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가 그랬습니다. 2027년에도 정부는 다시 개입할 것입니다. 제로금리,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동원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GDP의 120%를 넘는 정부 부채 위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2008년보다 훨씬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2025년에 자산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2032년 혹은 그 이후까지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누가 파괴되고 누가 막대한 부를 쌓게 될까요? 파괴되는 사람들은 주식과 집을 보유한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수십 년간 모아온 퇴직연금 계좌가 반토막 혹은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높은 가격에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30에서 50% 폭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비가 끊기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파산합니다. 그들의 사업, 저축, 그리고 사업대출의 담보로 잡힌 집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재앙 속에서 새로운 부자, 새로운 왕조가 탄생합니다. 첫째, 현금 보유자들입니다. 붕괴 전에 주식을 팔아 현금이나 안전한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산이 반토막 날 때 그들의 현금은 구매력을 얻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들은 헐값에 나온 우량 주식, 부동산, 기업들을 사들입니다. 둘째, 공매도 투자자들입니다. 고평가된 자산의 하락에 베팅한 이들입니다. 2008년 존 폴슨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락에 베팅해 200억 달러를 벌었던 것처럼 2026년에는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행, 과도한 부채를 진 기업들이 그들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금 보유자들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중앙은행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량이 제한된 금의 가치는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붕괴를 예측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했던 중산층으로부터 붕괴 전에 자산을 팔고 붕괴 중에 하락에 베팅하며 바닥에서 헐값의 자산을 사들인 소수의 엘리트 투자자들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사이클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전략을 시사합니다. 첫째, 주식 노출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전환하여 자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우량 기업들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용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심리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렵할 때 사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그때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붕괴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는 두 번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무대는 완성되었고 거품은 부풀었으며 레버리지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아쇠가 당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패턴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희망하거나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것. 역사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자는 살아남고 심지어 기회를 잡지만
패턴을 무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